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근입니다. 오늘은 하중 조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로드 컨비네이션입니다. 그래서 학습 순서로는 먼저 하중 조합의 개요를 한번 현행 구조 설계 기준에 맞추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하중 조합은 저번 시간에 강도 하중 조합과 사용 하중 조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그 강도 하중 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 하중 조합은 현행 기준상 그 한계 상태 설계법 또는 강도 설계법에 나와 있는 강도 하중 조합에 대해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허용 응력 설계법에 대한 하중 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지만 허용도 설계법의 하중 조합을 살펴보면 허용도 설계법은 그 하중조합이 강도 하중조합과 사용 하중조합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살펴보면 한계 상태 설계법 그 다음에 배울 한계 상태 설계법의 사용 하중조합에 많은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중조합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 기준인 건축 구조 기준 설계 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KDS 41101호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설계 하중의 종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설계 하중의 종류. 그래서 먼저 설계 하중의 종류를 잠깐 살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고정 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 하중. 그래서 영어로는 데드로드라고 해서 앞에 데드로드의 D자를 따서 그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하중이 있죠. 활하중은 라이브로드라고 해서 보통 활하중이라고 하면 그 일반 바닥층, 플로어에 일반 바닥층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는 바닥층에 가해지는 그 활하중, 적재되거나 뭐 이렇게 그 변동 하중으로서 작용하는 것을 활하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붕 활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붕 활하중은 라이브로드에 L을 딴다면 지붕 활하중은 그 뒤에다가 R을 붙입니다. 아래 첨자 R, 루프. 이거는 지붕에, 그러니까 보통 경량 지붕이죠. 경량 지붕에 작용하는 활하중이라고 해서 이거는 LR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붕 활하중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거는 루프에 작용하는 활하중이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밖에도 적설하중이 있죠. 적설하중 S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스노우로드고요. 그 다음에 풍하중이 있죠. W라고 표현하는 윈드로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하중 E자를 표현하는데 얼스퀘이크 로드, 그렇죠? 지진하중을 E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 외벽 등에 작용하는 토합 또는 수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H라고 표현합니다. 뭐 호리젠탈 로드라고 표현해서 H라고 하는 건가요? 어쨌든 지하 수압 또는 토합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수압의 개념을 합쳐서 토합의 개념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밖에도 분말 및 입체형 재료의 횡압력, 그렇죠? 횡압력을 우리는 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온도 하중이 있고요. T라고 표현하는. 그 다음에 유체압 F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용기 내용물 하중,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횡압력에 해당되니까 고를 때는 H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 하중 중에서 기계 운반 설비 및 부속 장치 하중, 그래서 M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우, 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중, 이거를 레인의 앞에 글자를 따서 레인로드의 앞에 R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밖에도 이제 기타 하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하중에 대한 내용들은 그 앞에 동영상 강의 중에서 구조물의 설계 하중이라는 편에서 뭐 간단히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들 하중들을 또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고정 하중은 항상 존재하는 하중이죠.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상시 존재하는 하중이고요.
그리고 이 활하중은 어쨌든 변동하중이죠. 그렇죠? 이 활하중이 기준에서 정한 크기만큼 풀로서 작용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활하중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없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 검토하는 따라서. 그래서 활하중이라는 것. 그렇지만 활하중은 고정하중과 함께 좀 상시 하중화 시켜서 구조 검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지붕활하중, 지붕활하중은 활하중의 일종이라 그랬죠. 활하중의 일종인데 그 지붕활하중은 어떻게 보면 중력 방향의 하중입니다. 그렇죠? 지구 중심에서 중력 방향으로 작용한 하중. 이런 것들이 다 고정하중도 해당되고 활하중도 해당되고 지붕활하중도 마찬가지죠.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이 적설하중, 적설하중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구 중심에서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적설하중의 그 재현 주기는 어떻게 되죠? 재현 주기. 그러니까 적설하중은 우리나라 현재 그 구조 설계 기준은 재현 주기 100년을 기준으로 적설하중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그죠? 100년 동안 가장 많이, 어떤 지역에 가장 많이 눈이 왔을 때, 왔을 때를 기준으로, 그죠? 설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풍하중도 마찬가지죠. 풍하중도 재현 주기가 100년이죠. 100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뭐 태풍도 올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가을 경해에서 태풍이 오죠. 뭐 그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태풍의 크기를 갖고 우리는 풍하중을 기준상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진하중은요. 지진하중은 재현 주기가 어떻게 되죠? 재현 주기가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2400년 동안 한 번 올 수 있는 최대 지진하중의 크기의 3분의 2 크기입니다. 그죠?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죠. 2400년 동안 올 수 있는 최대의 지진의, 그 지역의 최대 지진의 그 크기의 3분의 2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좀 환산을 해보면, 어바웃으로 한 1000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지진하중은 1000년에 한 번 오는 최대 큰 지진하중에 대해서 설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적설하중은 단기 하중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단기 하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적설하중은 왜냐하면 100년에 한 번 오는 큰 하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그 다설 지역과 비다설 지역으로 나눠져서 눈이 항상 많이 오는, 그죠? 그 대관령이나 뭐 그 강원도 쪽, 울릉도 적설하중이 크죠. 그쪽에는 어떻게 보면 이 스노우돌들을 약간 장기 하중화, 그죠? 항시 그냥 작용할 수 있다는 하중으로 보고 많이 설계를 했지만, 그 밖의 지역들, 눈이 잘 안 오는 지역, 우리나라 안에서도 눈이 잘 안 오는 지역, 뭐 서울도 마찬가지죠.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적설하중을 단기 하중, 그죠? 단기 하중화 시켜서 많이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풍하중도 보면 재현 주기가 100년이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단기 하중에 속한 거죠. 그죠? 그리고 지진하중도, 그죠? 1000년에 한 번 오는 지진하중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지진하중도 단기 하중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은 어떻게 보면 단기 하중이라는 개념에서 많이 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에 나와 있는 하중조합의 전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건축 구조물은 이 기준에서 규정한 하중을 기본으로 다음의 하중 조합에 의한 하중 효과에 저항하도록 설계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설계 하중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중첩돼서 그죠? 중첩돼서 구조물의 하중 효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중첩돼서 작용하는 이 하중 조합 중에서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리한 조건이 있겠죠. 그 불리한 조건도 구조물이 견딜 수 있게끔 그렇죠?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중 조합이라는 개념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의 하중 조합에서 고정 하중 외에 하중에 대해서는 다른 하중에 대해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검토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고정하중은 어떻게 보면 항시 작용하는 하중이에요. 그렇죠? 고정하중은 어떤 하중이 작용하더라도 항상 있는 하중이죠. 그렇죠? 있는 하중인데 그 밖의 하중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활하중 같은 경우에도 없는 경우가 활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부재나 어떤 골조에서는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어떤 하중이 활하중뿐만 아니라 다른 하중이죠. 마찬가지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검토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중 조합의 전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살펴보면 구조 재료에 따라 별도로 규정된 하중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기준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구조 재료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있는 하중 조합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각 재료별 구조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서도 그렇죠? 이런 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강구조 설계 기준에서도 규정하고 있죠. 이거는 어쨌든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규정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요거 외에 목구조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조적식 구조 설계 기준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건축물 구조 설계 기준. 예를 들어서 막과 케이블 구조, 그 다음에 부유식 구조 이런 것들이 또 별도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중조합에 대한 이걸 따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에도 별도의 하중조합이 있으니까 또 그걸 따라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 하중조합은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한계 상태 설계법은 강도 한계도 검토해야 되고 사용성 한계도 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강도 한계를 검토하는 하중조합이 따로 있는데 이거를 강도 하중조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용성 한계를 검토해야 되는 하중조합이 있는데 이거는 사용 하중조합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먼저 강도 하중조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도 하중조합은 이것도 건축 구조 기준 설계 하중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강도 설계법, 현행 콘크리트 구조에 사용되는 강도 설계법과 지금 강구조 설계에 배우고 있는 한계 상태 설계법의 하중조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규정하니까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도 하중 조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하중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행 구조 설계 기준에서 그래서 살펴보면 강도 설계법 콘크리트 구조물에 그다음에 강구조의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하중 조합으로 그렇죠? 하중 조합으로 소요 강도 그렇죠? 강도니까 소요 강도를 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소요 강도를 구해서 소요 강도보다 어떻게 더 구조물이 갖고 있는 저항 능력, 캐퍼시티, 설계 강도가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기준에서 있는 그 하중 조합을 살펴보면 식 1에서 식 7까지 보통 7개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여기에는 그 U라고 하는 얼티메이트, 그렇죠? 하중 개수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하중들이 개별한 중첩돼서 작용하는 그 8가지 케이스가 있죠. 8가지 케이스인데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고 실제로 현업에서 실무를 하다 보면
웬만한 건축구물의 하중 조합은 거의 한 200개 정도 나옵니다. 200개 가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의 특별 지진하중이 작용하는 특별 지진하중으로 설계해야 되는 전이부와 그거를 받치는 기둥 같은 경우, 부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0개 같은 하중 조합이 나옵니다. 근데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거의 그 컴퓨터 해석 프로그램에 도움 없이는 좀 구하기가 약간 이제 곤란한 수계산으로 그걸 다 일일이 구하기는 좀 어려운 세상이 됐죠. 되게 복잡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7가지 케이스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다 외우시겠죠. 그렇죠?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외우고 계시고 물론 전 실무할 때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외우시면 좋죠. 구조 엔지니어들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번 시간 뒤쪽에서 다시 세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까만색으로 표현이 되는 1식부터 3식까지는 어떻게 보면 중력 방향의 연직 하중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중 조합입니다. 하중 조합이고 여기 보면 그 데드로드가 있고요. 고정 하중이 있고 그 다음에 그죠? F는 뭐라 그랬죠? 플로우 로드 그죠? 그 다음에 T는 온도 하중 그 다음에 라이브 로드 있네요. 라이브 로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지붕 활하중 그 다음에 S 적설 하중 그죠? 그리고 R 그 다음에 강우 하중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들의 어떻게 보면 하중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부터 7번까지 요거는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풍하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진하중이 나옵니다. 여기 풍하중, 지진하중. 그렇죠? 그래서 풍하중과 지진하중. 그러니까 수평하중으로 대표되는 풍하중과 지진하는 횡하중이라고 그러죠. 수평하중에 대한 과 연관되어 있는 같이 중첩되는 중력하중에 대한 하중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중력 방향의 하중들을 중점으로 하중 조합이 된 거고 나머지 4번부터 7번까지는 풍하중이나 지진하중 같은 것이 그죠? 작용했을 때의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하중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살펴보면 이런 강도 하중 조합의 또 기준에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과 공공 집회 장소를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그 밖에 기본 등분포 활하중이 5.0kN/m², 그죠? 이하인 용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교적 활하중이 등분포 활하중이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또 3식, 앞에서 3식, 4식, 5식에서 활하중 L을 하중 계수를 0.5로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엔지니어에 따라서 적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적용 안 하시는 분도 있겠죠. 이거는 구조 설계자, 엔지니어의 판단인데 어쨌든 3식, 4식, 5식에서는 앞에 활하중을 0.5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죠?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식 보면 여기 어떤 거죠? 앞에서 3식 여긴가요? 4식, 5식 여기서 활하중이 아까 하중 계수가 1이었죠? 여기도 1이었죠? 그죠? 여기 1이었죠? 그죠? 요거를 0.5로 만들어서 설계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조건에? 어떤 조건이죠? 예, 여기 보면 주차장과 공용 집회 장소를 제외하고 그렇죠? 기준에서 정한 기본 등분포 활하중이 5.0kN/m² 이하인 용도일 경우.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물량을 좀 줄이는 기법으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강도 하중조합에 대한 기준을 또 기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하 수압, 토압, H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리고 또는 분말 및 입재형 재료의 횡압력에 의한 하중, H라고 보통 한다 그랬죠. H가 존재할 때는 다음의 하중조합을 적용하여 조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앞에 살펴보면 앞에서는 H라는 그 하중조합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중조합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요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7가지 하중조합에 이런 경우에는 H를 어떻게 한다? 예, 더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누적시켜야 된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H가 단독으로 작용하거나, 그렇죠? 또는 H의 하중 효과가 다른 하중 효과를 증대하는 경우에는 하중 계수를 1.6으로 함. 그래서 1.6이라는 1.6H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앞에 7가지 하중 조합에 더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이런 경우는 보통 편토합이 걸린 경우. 그렇죠? 편토합. 아시겠죠? 그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그 GL 레벨이 달라서 한쪽은 GL 레벨이 낮고 한쪽은 GL이 높을 경우 그 높은 쪽에서 토합이 크게 더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건물을 이렇게 밀겠죠. 이런 걸 봐서 우리는 편토합이라고 그러죠. 이 편토합이 작용할 경우에는 그렇죠. 이런 경우 1.6H라고 해서 앞에 7가지 하중조합에 더 추가를 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H의 하중 효과가 영구적이면서 다른 하중 효과를 상쇄시키는 경우에는 이때는 H를 어떻게 한다? 0.9 그렇죠? 1 이하의 0.9H를 넣어서 하중조합에 아까 7가지 하중조합에 첨부를 시켜서 그렇죠. 사용을 해라.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H의 하중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으면서 다른 하중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에는 0으로 놓는다.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거죠. H를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보수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공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구조 설계자들은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7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제가 1번과 3번 앞에서 식 1번과 3번들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이런 것들은 중력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위한 하중조합이다. 그렇죠? 중력 하중 그렇죠? 이런 거고 여기는 보면 모두 고정 하중에 대한 고려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고정 하중이 다 있죠. 여기 고정 하중이 있고 여기도 고정 하중이 있고 고정 하중이 다 있죠. 왜 그렇죠? 고정 하중은 그렇죠? 항시 존재하는 하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고정 하중은 여기에 다 첨부되어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 1번은 어떻게 보면 1.4 가로 열고 데드로드 플러스 그 플로우로드 그렇죠? 플로우로드인데 이 플로우로드는 어떻게 보면 건축 구조 설계에서는 잘 있는 경우가 이제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없다고 치고 잘 쓰이지 않는 거니까 특별한 경우를 되고 여기 보면 1.4 데드로드입니다. 그러니까 고정하중이 가장 큰 경우, 그죠? 고정하중이 우리가 예상했던 설계에 반영했던 것보다 더 커지게 극한하중으로, 그죠? 어떻게 보면 고정하중 D는 사용하중인데 이게 이제 극한하중으로 확 넘어가서 가장 커지는 경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일식입니다. 그렇죠? 일식. 고정.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요즘에는 아파트 설계를 하다 보면 아파트 설계가 슬라브 두께가 보통 210 정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번 케이스에서 간혹 1번 케이스에서 수직부재라면 기둥이나 월이겠죠. 이런 수직부재에서 1번 시계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렇죠. 한번 잘 유념을 해보고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2번 조건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는 하중 조합이죠. 어떻게 보면 중력 방향의 하중 조합 중에서 요거는 보면 여기 보면 플로로도 잘 안 쓰고요. 여기 온도 하중도 잘 안 쓰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붕 하중도 높다고 치면 지붕 하중이 그러니까 지붕도 뭐 평슬라브에 일반 콘크리트 슬라브로 쳐져 있다고 치면 그렇죠? 요것도 사실은 지붕 화라중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없다고 치고 그러면 요 대표적인 게 1.2 데드로드, 1.6 라이브로드입니다. 그렇죠? 요게 보면
활화중이 가장 큰 케이스에 대한 검토를 위한 하중 조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요거는 다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력 방향의 하중에 대해서 대부분 아마 1.2 데드로드 플러스 1.6 라이브 로드가 어떻게 보면 수평부재 입장에서 보면 가장 불리한 조건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많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화중이 가장 큰 케이스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또 살펴보면 2번 케이스를 살펴보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요거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거는 2번식은 어떻게 보면 기둥 또는 벽체,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또는 브레이싱 경우에 따라서 가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를 위해서도 이 조합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몇 개 층으로 구성된 건축물 중에서 중간층은 다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는데 맨 상부층만 경량 지붕으로 박공이든 뭐 이렇게 경량 지붕으로 이렇게 설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2번 식에 의해서 일반층은 1.6 라이브 로드라는 거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우회 지붕 하중은 경량 지붕 하중은 여기 지붕 하라중 또는 그다음에 설하중 또는 강우 하중 중에서 어떻게 보면 큰 값, 그죠? 큰 값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강우 하중도 요즘에 이제 배수나 이런 것들을 잘 설계상 반영을 한다면 이것도 뭐 거의 이제 고려할 대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경량 지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붕 하라중, 그렇죠? 그 다음에 적설 하중을 따로따로 보통 이제 큰 쪽으로 설계를 하는데 여기 보면 0.5를 근데 하중 계수가 1보다 작죠. 이유는 뭘까요? 요거는 여기 나오고 있지만 활화중이 가장 큰 경우이기 때문에 활화중이 가장 큰 경우에 또 지붕 작용하중, 여기 지붕 작용하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경량 그죠? 지붕에 작용한 하중이니까 요거마저 클 확률이 그쵸? 별로 없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 지붕에 작용하는 지붕 활화중이나 적설하중이나 그쵸? 레인, 그 강화중은 줄여주는 겁니다. 0.5로 저감하는 개념인 거죠. 그죠? 저감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지붕 작용하중, 요거 보면 지붕 작용하중은 뭐가 있다 그랬죠? 지붕 활화중, 적설하중, 강화중이 있는데 요런 지붕 활화중, 적설하중, 강화중은 이렇게 중첩되지 않습니다. 그쵸? 여기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요거만 작용할 경우 0.5, 요거만 작용할 경우 중첩되지 않는다는 것 또 주의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중첩돼서 작용할 필요는 없다. 그쵸? 그래서 보통 여기 천재 기준의 지붕 활화중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크기가 1.0 kN/m 제곱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닥 면적, 부하 면적에 따라서 저감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그죠? 지붕 활화중 저감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어떻게 되죠? 세 번째 식은 두 번째 식은요. 여기 보면 이건 설명 안 했네요. 1식은 고정하중이 가장 클 때 1.4라는 고정하중이 하중계수를 곱하지만 요거는 그렇죠? 요거는 활하중이 큰 거기 때문에 하중계수 데드로드 고정하중이면 하중계수는 1.2로 요거의 1식에 비해서 낮춰준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3은 지붕 작용하중이 가장 큰 경우에 대해서 검토하게끔 마련된 강도 하중조합이라고 봅니다. 거기 보면 여기는 보면요. 여기 보면 20과 마찬가지로 데드로드에서는 1.2라는 하중계수를 그쵸? 곱하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붕 작용하중은 여기 지붕 활화중, 적설하중, 강화중 그쵸? 5와 5하죠. 여기다가 뭐를 곱했죠? 1.6. 아까 이 식에서 활화중에 1.6을 곱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붕 작용하중에
1.6을 곱해서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같이 작용할 때 활화중은 어떻게 합니다? 네, 그대로 쓰는 거죠. 위에 같이 1.6을 쓰지 않은 1.0 라이브 로드를 쓴 거죠. 그리고 또는 풍화중을 얼마큼 줄여서 0.65로 1보다 낮은 값으로 곱해서 줄여서 하중 조합을 하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삼은 어떻게 보면 지붕 작용 하중이 가장 큰 경우에 검토하기 위한 하중 조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붕 작용 하중이 가장 큰 경우 여기 보면 식삼 같은 경우는 활화중은 1 또는 0.5로 작용해도 돼요. 0.5 왜 그렇죠? 앞에 살펴봤죠. 앞에서 여기 그렇죠? 여기 보면 요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예, 0.5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조건에. 그렇기 때문에 요 조건에서도 요거를 어떻게 한다? 0.5로 조건에 만족하면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풍화중도 1이 아니라 그렇죠? 1 이상이 아니라 0.6배로 저감을 시켰죠.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붕 작용 하중이 가장 큰데 거기에 또 가장 큰 예를 들어서 풍화중이 올 확률은 그렇죠? 적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이거를 반영을 해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앞에 편토합을 배웠죠. 편토합 작용 시 1.6 여기 세식에 1.6H를 여기 다 어떻게 한다? 예. 누적시켜서 첨부시켜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그렇죠? 또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지만 또 원리를 알고 그렇죠? 외우면 좀 더 잘 외워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전 40과 7식 44번식에서 7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식들은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죠? 요 세 식들은 풍화중 또는 지진화중이 다 나와요. 그렇죠? 부분이 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 상기식들은 수평하중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하중 조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모두 고정하중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 있다는 거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풍화중이 가장 큰 경우입니다. 여기 보셔서 풍화중이 100년에 한번 오는 재현주기가 100년에 한번 무슨 큰 풍화중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하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더 극한하중으로 그렇죠? 상승시키는 하중을 대한 하중 계수가 1.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1.3을 여기다가 근데 데드로드는 얼마죠? 그때 1.2 데드로드 플러스 1.3 W 그렇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활화중이 작용할 경우 이것도 이제 1번 4번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보통 수직 부재가 되겠죠. 기둥이나 벽체나 가세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수직 부재의 검토를 필요할 때 쓰는 대부분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풍화중이 가장 크게 올 경우니까 여기도 활화중도 1 맞는 거죠. 예를 들어 활화중이 가장 센 것은 1.6이지만 그렇게 넣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1.0을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경우에 또 지붕에 작용하는 화중들의 경우에는 또 0.5로 그렇죠? 0.5로 또 확률적으로 줄여준 거죠. 그래서 4번의 하중조합은 풍화중의 가장 큰 경우에 대한 고려되는 강도 하중조합이라고 보면 되고요. 5번, 5번은 여기 보면 얼스케이트 로드 지진하중이 나오네요. 지진하중이 하중조합으로 나오는데 근데 여기 지진하중이 가장 큰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고려죠. 근데 이 얼스케이트 로드 지진하중은 여기 하중 계수가 어떻게죠? 1.0입니다. 그 이유는 지진하중은 그 자체가 극한하중입니다. 다른 하중과 달리 그 자체가 극한하중이기 때문에 사용하중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중계수 2를 사용한다는 거 우리는 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 그 자체는 대부분의 하중들은 사용하중인데 지진하중은 극한하중이다.
거 한번 체크해 볼 옛날 기준에서는 지진하중도 사용하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코드가 계속 개정되면서 어느 순간에 지진하중을 극한하중화 시켜서 하중 계수를 1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뒤에 여기 붙는 또 1.0 라이브 로드, 그죠? 활하중, 그 다음에 또 0.2, 그죠? 그 설하중, 적설하중, 이런 것들이 저감돼서 붙는 거고. 그리고 요거 식들을 보면, 위에 상기식들을 보면,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중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풍하중과, 최대 풍하중과 최대 지진하중이 동시에 올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풍하중과 지진하중을 중첩시켜서 하중조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유념해서 지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상기식을 보면 여기 식 6번과 7번은 여기 보면 위에 4번과 5번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4번과 5번에서 이 중력하중이 작아지는 경우죠. 하중조합. 왜냐하면 이렇게 풍하중형 극한하중 1.3 하중, 그 다음에 지진하중에 대한 하중계수 1.0은 똑같은데 이 앞에 나머지 그 중력하중들이 다 적어졌잖아요. 그리고 식 6번이나 7번은 뭐 데드로드만 있잖아요. 데드로드만 있고 거기다가 데드로드조차도 1이 아니라 0.9로 만들어주고 있죠. 그렇죠? 이런 거는 뭐냐? 중력 하중이 예상보다 작은 경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바람 또는 지진 하중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검토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둥가 같은 경우에도 눌러주는 하중, 중력 방향이 이렇게 눌러주는 압축력이 작은 경우가 불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불리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눌러주는 하중이 너무 작으면 이런 지진하중이나 또는 풍하중에 대해서 그 횡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상태가 될 수가 있다. 불리한 조건의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체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중조합이 그죠? 6번과 7번의 하중조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풍하중이 가장 큰 경우 어떤 경우죠? 여기 보면 그죠? 4번 보면 활하중 여기서 활하중 여기 요거도 그렇죠? 1 또는 0.5 아까 앞에서 또 설명했죠? 0.5로도 경우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지붕에 작용하는 활하중은 동시에 또 이렇게 크게 작용할 최대값으로 작용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0.5로 저감하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지진하중이 가장 큰 경우 식 5번이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활하중이 여기 보면 용도에 따라 0.5로 줄여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적설하중은 또 지진하중이 가장 크게 올 때 적설까지 또 최대 올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적설하중은 어떻게 보면 0.2배로 좀 크게 저감시켜주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4번, 5번, 6번, 7번 식에 편토합이 작용할 경우에는 여기다가 플러스 1.6H를 다 더해서 그렇죠? 또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전에 사실은 그 7개의 지금 기본적인 하중조합만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뭐 그쵸? 200개에 가까운 하중조합이 생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전이보 같은 경우는 뭐 200개가 또 훌쩍 넘는 하중조합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이 풍하중도 어떻게 됩니까? 단변 방향으로 작용하는 풍하중이 있고 장변 방향으로 작용하는 풍하중이 있고 그래서 크게 방향 자체가 두 가지가 있죠. 주축 방향, 뭐 부축 방향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풍하중조차도 풍직각 방향 또 풍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에 풍하중이 작용할 때 그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이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한 또 조합해서 또 설계해야 된다는 또 기준상의 얘기가 있고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풍하중도 또 비틀림 풍하중이라는 게 또 있죠. 이렇게 수평으로 바닥 슬라브가 이렇게
슬랍으로 이렇게 비틀어지는 평면이 이런 또 풍화중에 대한 고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지진하중도 마찬가지죠. 지진하중도 뭐 장변 방향, 단변 방향, 뭐 크게 두 방향의 지진하중이 있고 또 그 두 지진하중이 조합돼서 그렇죠? 작용하게끔 또 구조 검토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사항이 있고 지진하중도 뭐라 그러죠? 비틀림에 대한 하중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 우발 편심 비틀림 모멘트 그다음에 비틀 모멘트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지금 막 또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세세하게 또 나눠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중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뭐 설하중 같은 경우도 뭐 편심 설하중, 그 불균형 설하중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또 많이 또 그렇죠? 또 세분화돼서 또 분할이기 때문에 하중 조합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요번에는 허용 옥력도 설계법의 하중 조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적으로 지금 잘 사용하지 않다고 그랬죠. 허용 옥력도 하중 조합은 그렇지만 기준에는 있습니다. 여기 기준에는 그래서 기준에는 현행 기준 허용도 하중 조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용 응력 설계법으로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하중 조합의 작용 응력을 구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행 허용 응력도 설계법의 하중 조합이고요. 그런데 현행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하중 조합을 사용할 경우에는 허용 응력을 증대하여 설계할 수 없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참고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예전의 허용 설계법에서는 그 단기 하중이 작용하는 단기 하중이 뭐라 그랬죠? 풍하중 그리고 지진하중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런 단기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 응력을 단기 하중에 대한 작용력이기 때문에 그 뭐라 그랬죠? 단기 허용 응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장기 허용 응력에 뭔가 더 높여줬습니다. 단기 허용 응력을. 그래서 예전에는 뭐 1.5 정도, 그렇죠? 1.5를 상승을 시켜서 그렇죠? 허용 응력 자체를 장기 허용력을 단기 허용 응력화 시켜서 상승화 시켜서 검토를 했었어요. 검토를 했는데 요 현행 요런 하중조합에는 요런 하중조합을 쓰되 어떻게 합니다? 허용 응력을 증대시키지 말라. 이런 그렇죠? 이렇게 규정을 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하중조합을 쓸 때 허용 응력을 옛날의 기준과 같이 단기 허용 응력으로 이렇게 상승시키는 것들은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벌써 이 하중조합 안에 그런 단기 하중에 대한 거가 고려됐다. 그렇죠? 고려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구조 인지니어들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앞에 하중 개수들이 보통 1.0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1.0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그 자체의 사용 하중에 그냥 조합, 누적화 시켜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기는 첫 번째 경우는 플로로도 잘 안 쓴다 그랬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뭐 데드로드 자체는 항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플로로도 잘 안 쓴다고 하고 온도 하중도 뭐 잘 안 쓴다고 하면 여기 보면 대표적인 그 하중조합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로드.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 플로도 빼버리죠. 한번 빼고 여기 보면 데드로드 플러스 여기 보면 지붕에 작용하는 하중들. 요게 지붕하라중이거나 아니면 그 적설하중이거나 또는 강화중도 잘 안 쓰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요거 중에 이제 그죠? 요거 또는 요거 그죠? 각각 이렇게 검토하면 되고. 근데 요거 보시죠. 네 번째는 갑자기 플로로도 빼고요. 데드로드는 또 항시 있고요. 데드로드는 항시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요 온도화 정도 빼고요. 요거는 무슨 케이스입니까? 앞에 그 한기상태성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한 하중조합과 비교를 보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요 지붕에 작용하는 하중들이 있는 경우
그렇죠? 있는 경우인데 요게 일반층에 작용하는 활화중과 조합되는 경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0.75라는 1보다 작은 하중 개수를 곱해서 조합을 시킨다. 그렇죠? 이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하중 자체는 하중 조합이 1.0이지만 그것이 조합될 때는 1보다 작은 값도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기 까만색으로 했던 요 네 가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력 방향의 하중에 대해서 불리한 조건들인 거죠. 불리한 조건들에 대한 검토고. 근데 요 밑에 거 나머지 네 개는 앞에 기준과 마찬가지로 풍하중이나 그쵸? 지진하중이 큰 경우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데드로드 항상 있죠. 플로도 잘 안 쓰니까 이거 빼버리고 보면 풍하중이 센 경우 그쵸? 풍하중이 가장 큰 경우인데 풍하중은 어떻게 보죠? 0.85를 곱했어요. 왜 그럴까요? 풍하중 자체는 단기하중 100년에 한 번 올 확률이 있는 그쵸? 풍화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줄여놔야 된다 이거죠. 왜냐?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보면 허용력을 증가시킬 수가 없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자체를 거꾸로 줄여준 거죠. 그래서 하중 개수를 얼마 썼다? 0.85를 썼다는 것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하중 같은 경우는 또는 중첩되는 건 아닙니다. 또는 지진하중은 이 자체가 뭐죠? 극한하중? 그쵸. 극한하중인데 지금 한계상태 설계법에서는 극한하중인데 뭐 물론 허용 응력 설계법을 쓸 경우에는 0.7을 그쵸? 곱해서 뭐화 시켰다? 사용 하중화 시킨 겁니다. 사용 하중화 시켜서 이렇게 또 검토를 그죠? 왜냐면 여기에 극한하중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 하중화 시켜서 검토를 시키는 건데 이거는 풍하중은 0.85인데 지진은 0.7이라는 거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식은 또 앞에 그 한계상설계법의 강도 하중조합과 연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원리가 대충 이해를 하는데 편하실 거예요. 데드로드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요 자체 아까 위에서 봤던 0.8 윈드로드 또는 0.7 그 지진하중을 줄여준 거죠. 그죠? 근데 왜 줄여줬어요? 여기 보면 여러 하중들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에 지붕하중, 그러니까 활하중도 작용하고 지붕에 작용하는 지붕활하중, 설하중들이 같이 작용을 할 때 동시에 다 크게 작용할 확률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0또 그죠? 더 줄여준 거죠. 우회 하중보다 더 줄여주는 컨디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두 식은 마찬가지로 고정하중이 그러니까 중력 방향 하중이 예상보다 작은 경우에 불리할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럴 경우에 대해서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풍하중이 작용할 경우, 그죠? 최대 풍하중이 작용할 경우 예상외로 중력 방향 하중이 없을 경우, 이 0.6까지 데드로드를 또 다 볼 수도 있을 것도 한데 좀 보수적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데드로드조차도 좀 저감시켜서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지진 하중이 최대로 오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중력 하중이 작은 경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데드로드를 그냥 뭐 1.0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좀 봐서 데드로드가 혹시 또 그거보다 훨씬 적게끔 작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0.6 데드로드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요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뒤에 살펴볼 우리가 주로 쓰는 강도 설계법 또는 한계상태 설계법의 하중조합 중에서 사용하중이 있다고 했죠. 그 사용하중에 대한 기준상의 명확한 그 명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엔지니어적인 판단과 과거적인 경험과 이런 것들이 이제 첨부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판단할 때는 무슨 뭐 참고 서적이나 전문 서적을 통해서 이거를 판단해도 되겠지만 이런 허용옹력 설계법의 하중 조합을 통해서 한번
그렇죠? 요거를 유추를 해서 반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논리상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요 기준을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허용도 설계법의 하중조합은 어떻게 보면 요 자체를 그 자체를 사용 하중조합과 같이 쓰는 옛날부터 이제 같이 써왔기 때문에 많이들 써왔기 때문에 요것도 그렇죠?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살펴보면 그 기준에서는 허용도 설계법 하중조합에 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투합이 걸리는 경우, 그래서 지하수 수압 또는 토압 또는 분말 및 입자형 재료의 횡압력인 H가 존재할 경우에는 앞에 그죠? 허용요도 하중조합에 첨부를 해야 된다. 근데 요거는 좀 개수가 틀려요. 내용은 비슷한데 읽어볼게요. H가 단독으로 작용하거나 H의 하중 효과가 다른 하중 효과를 증대하는 경우에는 하중 개수를 아까 그 한계상태 설계법에서는 얼마 더 있어? 1.6이었죠? 이게 1. 그죠? 사용 하중 1을 써라. 그 다음에 H의 하중 효과가 영구적이면서 다른 하중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에는 하중 개수를 얼마 써라? 0.6을 써라. 앞에 한계상태설법은 얼마였죠? 0.9였나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H의 하중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으면서 다른 하중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에는 똑같죠. 이거는 0으로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서 이것도 맞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사용 하중조합, 사용 하중조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계상태 설계법의 하중조합 또는 강도 설계법의 하중조합들은 사실 명확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 한계상태 설계법과 강도 설계법의 사용 하중조합은 현행 구조 설계 기준 중에 명확한 명시가 없으며 따라서 구조물의 종류 또 중요도에 따라서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공서나 발주처가 따로 지침을 정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그런 게 없으면 구조 엔지니어의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구조 엔지니어도 뭐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적절한 제한이 되겠죠. 그냥 자기 임의대로 막 생각대로 막 적용하는 건 또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요번에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성을 검토하는 사용 하중조합 검토는 일반적으로 하중계수를 1.0을 사용하지만 그렇죠? 사용 하중 자체는 1이죠. 하중조합이. 근데 사용 하중조합은 또 일반적으로 1.0을 사용하지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감소계수를 사용할 때 어느 때 중력 하중과 무가작용할 때 풍하중 또는 지진 하중에 대하여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게 단기 하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감소 계수를 고려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보면 사용 하중조합을 이제 관례적으로 하중조합을 일로 봐서 누적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풍하중과 지진하중에 대한 뭐 수평 변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할 때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감소 계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 한번 팁으로 알고 계시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 설계를 위해서 그렇죠? 중요 좀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죠? 경제 설계를 위한 설계로 최적 설계를 위해서 뭔가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건물의 수평 변이 또는 처짐과 같은 수직 변이에 대한 제한값들도 또 이게 또 기준에 또 잘 이렇게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는 뭐 외국 기준도 그렇고 명기되어 있는 기준도 있고 또 없는 기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발주처의 요청이거나 아니면 구조 엔지니어의 판단에 의해서 많이들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용도에 따라 또 중요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그렇죠? 네. 이것도 기준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조 엔지니어의 경험과 그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준에서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계 상태 설계
화법에서 사용하는 사용하중 조합 어느 때 많이 사용하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요. 사용하중 조합이 사용성 한계 상태를 체크하는 하중 조합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처짐, 그렇죠? 처짐, 디플렉션이라고 그러죠. 처짐 검토할 때, 그렇죠? 수평부재, 보나 슬라브나 또는 그 빔이나 또는 볼 쪽, 거더나 이런 것들의 그 연직 방향의 변이를 검토할 때는 무슨 하중 조합이다? 사용성 검토이기 때문에 사용하중 조합을 써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풍하중에 대한 최대 수평 변이 옆으로 이렇게 변이.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할 때 이것도 어떤 거죠? 사용하중 조합을 쓴다는 거. 그렇죠? 이것도 이걸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죠. 이거 1번과 2번 케이스에 대해서 사용하중 조합을 가장 엔지니어들이 많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이 밖에도 보면 수압에 의해서 지하층이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수압에 의해서 구조물이 양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뜰 수가 있죠. 부력 검토라고 하는데 이럴 때도 그쵸 사용하중을 갖고 안전성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판 설계할 때 기초판의 접한 면적을 계산하거나 또는 파일을 쓸 경우 파일의 개수를 산정할 때 그죠? 파일의 개수를 산정할 때 우리는 이럴 경우에는 사용하중을 갖고 결정을 하죠. 그렇죠? 엔지니어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렇죠?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렇게 네 가지. 근데 요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지만 엔지니어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구조 기준에 정확히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엔지니어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허용 한계, 그렇죠? 허용 한계에 대한 또 엔지니어의 합리적인 판단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사용 하중 조합에 대해서 먼저 사용성 한계에 대한 요거 조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그 사용성 한계 상태에 대한 그 한계, 허용 한계 요걸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또 지진이 이게 중요하죠. 이 지진에 대한 것은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바람에 대한 최대 수평 변이에 대한 것은 기준이 없는데 현행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상 지진 하중에 대한 층변이 스토리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지진에 의해서 각 층이 변형되는 양, 수평적으로 변형되는 양을 층변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층과 그 위의 층과 아래 층, 그 층과 층 간의 변이의 차이를 층간변이라고 하죠. 스토리 드리프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접 건축물 가입. 건축물이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이게 뭐 내진 설계 등급 D가인 경우에 이걸 체크를 하죠. 아마도 이게 지진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건물이 어떻게 합니까? 딱 부닥치면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용성의 지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격을 해야 됩니다.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이격거리 산정에 의해서 산정하는 식이 있는데 이때는 극한하중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사용성 검토임에도 불구하고 극한하중을 사용한다.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식이 여기 보면 델타 X 그러니까 S층의 층변이를 나타내는데 X층의 층변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델타 X2가 있어요. 델타 X2는 탄성해석 우리 보통 해석적으로는 탄성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죠? 탄성 해석에 의한 어떤 층, S층의 층변이, 수평 변이를 양을 말합니다. 그렇죠? 수평 변이 양을 말하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곱해요? 이게 뭐냐면 CD라고 해서 변이 증폭 계수라고 합니다. 변이 증폭 계수라고 해서 1보다 큰 값입니다. 1보다 큰 값. 그러니까 증폭을 시키는 거죠. 근데 왜 증폭을 시키느냐? 지진 하중에 의한 각 층의 층간 변이 또는 층 변이를 검토를 할 때는 지진 하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극한 하중이잖아요. 극한. 천년에 한 번 올
오는 엄청나게 극한의 큰 하중인데 그거가 올 때에는 소성, 건물이 탄성 변형이 아니는 소성 변형, 그러니까 더 진행되는 비선형 변형까지 갔을 경우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진하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해석은 탄성 해석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상에 나오는 탄성 해석에 변이 증폭을 하는 계수를 여기다 곱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비선형, 비선형 단계까지 증가됐다고 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사용성 검토인데 극한하중을 썼어. 그래서 지진하중, 그죠? 극한하중, 지진하중 자체도 극한하중이고 또 증폭까지 시켰어. 그런데 사실은 층변이와 층간변이 뭐 이격거리 산정은 사용성 한계죠. 사용성 한계 체크죠. 그래서 지금 현행 기준에서는 이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계산상 이것이 반영이 되는데 이게 바로 이 분모에 해당되는 중요도 계수입니다. 중요도 계수인데 중요도 계수가 이제 건물의 중요도에 대해서 특인 경우에는 아마 1점 그죠? 5고 1인 경우에는 1.2 그렇죠? 그리고 2와 3인 경우인가요? 그리고 나머지 1인데 대부분 뭐 특이거나 1인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 1보다 큰 값이 해당되는데 여기를 1점이나 1점으로 나눠주면 결국 이 값이 어떻습니까? 변이 자체 계산값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줄어드는 나눠줌으로써 어떻게 일종의 사용성 검토로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은 뭐 엔지니어들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게 지진 하중이 사용 하중화 시켜서 하중 조합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죠. 옛날에 초기에 구조 설계 기준에. 그럴 때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없었습니다. 분모에 들어가는 중요구도계수로 나눠주는 값이 없었고 그리고 여기 변이 증폭 계수였죠. 요거에 해당되는 반응 수정 계수 R이었죠. 반응 수정 R이죠. R. 그렇죠? R을 반응 수정 계수라고 했죠. R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는 요 R이 어떻게 보면 반응 수정 계수가 변이 증폭 계수를 대변해서 같이 썼었어요. 개념상. 그러다가 이제 기준이 극한하중, 지진하중 자체가 극한하중화 시키면서 요게 이제 R이 CD라는 개념의 변이 증폭 계수로 바꿨고 그리고 나서 요 나눠주는 그죠? 밑으로 분모해서 나눠주는 이 중요도 계수로 나눠주는 값이 계산값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리나. 그래서 지진하중에 대한 층변이, 그러면 층간변이 이런 것들은 기준상에 있다. 그렇죠? 이 기준상에 있고 이럴 때는 사용하중임에도 불구하고 극한하중, 지진하중을 쓸 때 이 값을 그대로 써야 된다 이거죠. 0.72 아까 허용도 설계법의 하중조합 0.7로 곱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허용도 설계법으로 설계를 하더라도 그렇죠?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는 보면 한계 상태 설계법 그리고 뭐 강도 설계법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용하중 조합에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하중 조합을 한번 살펴볼게요. 관례적으로 요거는 뭐 엔지니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그렇죠? 엔지니어의 판단이 다르고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로 들었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보면 일반 우리가 강구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철골보의 디플렉션, 처진 검토를 할 때는 보통 이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로드로 많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데드로드는 항시 작용하는 그쵸? 하중이고 라이브로드는 변동 하중이지만 그쵸? 이게 항시 작용하는 하중으로 생각해서 그죠? 이렇게 표현해서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로드로 많이 체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슬라브가 있는 이것도 이제 슬라브를 받치고 있는 보, 그렇죠? 슬라브가 있는 층의 보, 철골보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그렇죠? 예,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슬라브가 없고 경량 지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체크를 하냐? 경량 지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데드로드 플러스 데드로드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용 과정을 시킨 거죠. 여기 보면 뭐죠? LR 지붕 활화중. 그렇죠? 이 두 개를 해서 체크를 하죠. 두 개를 체크를 해서 또는 집 고정하중 플러스 스노우 적설하중. 그렇죠? 요거를 따로 두 개를 해서 보통 처짐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철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한 개는 어떻게 되죠? 한 개. 요렇게 체크한 하중조합에서 체크한 처짐이 허용 처짐. 보통 보면 스판에 보호 같은 경우는 보호의 스판에 300분의 L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300분의 L이 안에 그 이하가 되도록, 그렇죠? 요것들이 이하가 되도록 많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요, 캔틸레버는 어떻게 보면 캔틸레버는 250분의 1. 그렇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리고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 더 좀 허용하는 폭을 키워서 뭐 200분의 1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많이 살펴보는 게 풍화중에 의한 최대 수평 변이. 그렇죠? 레터럴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런 것도 많이 이제 하죠. 산정을 하는데, 요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많이 사용하는 게 데드로드 플러스 윈드로드. 그렇죠? 이거 다 사용하 중에 하중 개수를 일로 놓고 조합을 했죠. 그래서 보통 슬라브가 이렇게 있는 어떻게 보면 건축 구조물 같은 거 요걸로 많이 체크를 하죠. 그래서 그럼 허용 한계는 어떻게 보죠? 지금 강구조 하고 있잖아요. 강구조는 높이에 H, 최고 높이가 H라 그러면 뭐 최고 높이라고 뭐 박공 지붕 같은 경우는 또 뭐 처마 높이일 수도 있고요. 평균 높이일 수도 있고 뭐 이건 엔지니어가 좀 판단해야겠는데 어떤 높이에 강구조니까 400분의 H 이하로 들어오게끔 설계를 합니다. 400분의 H 강구조는. 그럼 콘크리트 구조는 500분의 H 일반적으로 관리가 또 조금씩 다 틀리지만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경량 지붕이 있는 단층 공장, 경량 지붕인 단층 공장은 이것도 엔지니어마다 틀려요. 그래서 위에 그 1번 케이스 데드로드 플러스 윈드로드로 검토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관례상 이렇게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데드로드 플러스 윈드로드를 1.5로 나눠주는 하중조합을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그 윈드로드는 풍하중, W는 단기 하중이라 그랬죠. 그죠? 단기 하중. 단기 하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 하중화 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 사용성 한계는 일반적으로 장기 하중에 대한 체크를 합니다. 장기 하중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아까 허용도 설계법에서는 그 허용 공력을 단기 허용 공력으로 해서 1.5로 곱해서 허용 공력을 상승, 그렇죠? 단기 허용 공력으로 증가시켜서 검토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그거를 하중 조합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이제 옮기면 이게 1.5로 나누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아마 1에다가 1.5로 나누면 0.67 정도 되나요? 그래서 0.67 데드로드 플러스 0.67 윈드로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기도 하는 엔지니어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요거는 우리나라 기준에 어떤 기준을 들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허용도 설계법 기준 ASD 중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1983년도에 나왔던 강구조 계산 기준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거를 하중조합을 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검토를 했고요. 근데 그 당시 그쯤에 그 AISC, 그렇죠? AISC 잠깐만요. 써볼까요? AISC의 그 ASD, 그렇죠? ASD 89, 제가 알기로는 89회입니다. 89에서는 이 단기 응력으로 일반적인 허용력을 단기 하중이 작용할 경우 단기 허용력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또 이게 좀 팩터가 틀렸어요. 여기가 1.5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요거를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0.6, 여기 하중조합이 0.75를 곱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0.75. 우리나라가 아까 환산해 보면 0.67이었죠. 얘는 좀 세죠, 높죠. 그래서 0.75 데드로드 플러스 0.75 윈드로드. 그래서 이렇게 요 기준에서는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예전에 엔지니어들은 초창기 때 저를 비롯해서 엔지니어들이 요런 하중 조합도 썼었다라는 거 알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요즘에는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게 중요도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이 작용했어. 수평변이를 검토하는 이유가 뭐죠? 건물이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작용해서 수평변이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의 슬라브를 밟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또는 그죠?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건물이 흔들림이 바로바로 느껴지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불안감, 불쾌감, 그리고 막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착각,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 바닥 슬라브가 있고 그 바닥 슬라브를 지지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건물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바닥 슬라브를 통해서 본인이 그 진동, 그죠? 건물의 흔들림을 통한 진동을 느끼는 건물의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수평 변이를 타이트하게 좀 보는 게 좋겠죠. 수평 변이를 좀 적게 발생하게끔. 그러면 저 여기 보면 여기 데드로드 플러스 윈드로드 좀 불리한 조건, 그러니까 하중 조합 자체를 좀 크게 만들어서 그렇죠? 한계 상태도 어떻게 철골 같은 경우는 400분의 H로 좀 타이트하게 봐서 제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경량 지붕만 있는 단층 공장입니다. 그러면 단층, 박공 지붕이든 그러면 건물이 흔들려요. 그런데 1층 바닥만 짓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못 느끼죠. 그죠? 거주자가 건물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바로바로 직관하지 못합니다. 물론 소리는 날 수 있겠다. 삐그덕 뭐 그죠? 마감재 소리는 날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봅니까? 요것도 그죠? 적용할 수 있다. 하중조합 자체를 조금 그죠? 적은 하중조합으로 만들고 그럼 한계도 아까 위에는 400분의 H라고 보면 이거는 한 200분의 H 그렇죠? 200분의 H로 한계도 좀 더 관대하게 보고 또는 뭐 300분의 H도 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300분의 H로 좀 관대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실무를 하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진하중은 아까 설명했어요. 지진하중은 층간변이를 검토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층간변이도 다음 시간에 뵙겠지만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층간변이가 값이 달라요. 허용 층간변이가 다른데 그 이하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지진하중을 0.7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요 극한하중을 써야 된다. 그렇죠? 극한하중을 써야 되고 데드로드는 그대로 있으니까 항상 존재하니까 데드로드 플러스 그렇죠? 지진하중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또 실무를 하시는 분들께 보시면 또 어떤 분들은 여기 풍하중도 그렇고 지진하중에 이런 층간변이 검토할 때 이 데드로드를 또 빼고 검토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데드로드 요 그냥 어떤 분은 풍화중은 요거만 넣고 그냥 검토하시고 사이즈믹 어쨌든 얼스케이크 로드 요거 검토할 때는 요거만 넣고 또 층간변이 검토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그쵸? 저는 데드로드를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존재하는 하중이고 앞에 기준에서도 데드로드에 대한 그 항시 작용하는 그 규정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수평변이나 층간변이는 눌러주는 하중이 좀 무거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덜 변형이 되죠. 그렇죠? 밑에서 눌러주는 하중이 무거울수록 좀 뭐라 그럴까? 수평변이는 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넣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관례적으로 썼던 사용 하중 조합에 대한 걸 쓰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좀 우리나라 아까 기준이 있다 그랬죠. 그
허용 응력 설계법에 대한 하중조합이 아까 있었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이거를 한계 상태 설계법의 사용 하중조합에서도 쓸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해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고 이건 엔지니어들이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거는 엔지니어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판단은 또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이런 하중조합들이 있었어요. 아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가지가 있었죠. 여덟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 첫 번째 요거는 뭐 할 때 쓰면 되냐면 부력 검토할 때 쓰면 됩니다. 부력 검토 아까 건물이 뜨는 거 물론 전 기준에서는 F 대신에 수압이니까 H를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거 1번 첫 번째 경우에는 요런 때 쓰면 되겠다 싶고요.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요 플로로드 잘 안 쓰니까 온도 하중도 잘 안 쓰니까 데드로드 플러스 라이브로드. 이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 그랬죠. 일반층의 보나 슬라브나 보의 처진 검토할 때 이건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경량지붕도 앞에 살펴봤어요. 경량지붕의 보의 처진 검토할 때도 여기 보면 똑같죠. 데드로드 요거는 잘 안 쓰고 요것도 강우도 뭐 배수 잘하면 안 써도 되니까 똑같죠. 그렇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우리가 관례적으로 썼던 거. 그 요거 경우에는 뭐 요런 경우가 없으니까 사용성 검토할 때 빼고 그죠? 요건 빼버리고 요 네 번째 경우도 어떻게 보면 풍하중에 의한 최대 수평변이 검토할 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거 지진하중은 극한하중으로 써야 되니까 요건 없애버리고 그죠? 이건 못 쓰고 요거 데드로드 플러스 0.85 뭐죠? 윈드로드 요것도 필요 없으니까 이 하중조합도 앞에 관례적으로 썼던 하중조합과는 좀 다르지만 현행 허용도설계법의 하중조합에 준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 경우도 하나 있어요. 요 경우가 좀 더 불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0.85 윈드로드는 똑같은데 앞에 데드로드가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더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찰랑찰랑 더 많이 변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뭐 무거운 경우가 혹시나 또 많이 변형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 그렇죠? 체크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요거나 요거 근데 뭐 주로 요게 주로 많이 요거에 대해 좌우될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요것도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허용도 설계법에 관례적으로 썼던 거는 AISC ASD 89편에 의하면 아까 0.75, 0.75였잖아요. 얘네들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0.75, 0.75에 보면 이거는 조금 풍화중은 세진 거고, 그렇죠? 요거는 조금 작아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어디죠? 1983년에 나오는 강구조 계산 기준에 보면 0.67, 0.67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거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요걸로 써도 엔지니어가 판단해서 나는 이거 쓰겠다고 하면 그렇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근데 이거는 이제 못 쓰는 거죠. 이거는 지진하중에 대한 거는 현행 기준에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 하중조합, 그렇죠? 로드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드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강도 하중조합은 그렇죠? 강도 하중조합은 기준에 어쨌든 좀 명확히 나와 있다. 그렇죠? 명확히 나와 있고 그거에 준해서 설계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용 하중조합은 기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한계조차도 잘 명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조 인지니어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또 존중되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좀 애매하면 발주처에서 구조 설계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방침을 정해줄 수도 있다. 건축주나 발주처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관례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도 있지만, 그렇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행 허용우뚝 설계법의 하중조합의 참고로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학습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